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관련해가지고 주말에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투입을 했냐 안 했냐, 뭐 치고 빠지고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스라엘 전쟁 관련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게 중동 전쟁으로 번질까 안 번질까이기 때문이거든요. 중동 전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원유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이란이 참전을 할까 안 할까,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란이 주말에 또 이스라엘에서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응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우려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이기는 한데 10월 19일 날 이란에서 중동 국가들한테 이스라엘의 이제 원유 수출을 금지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물론 오펙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이란이 직접적으로 참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유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원유 가격이 80불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변동은 있지만 만약에 전쟁이 확전된다라고 하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뭐 250달러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이 에너지 가격이 JP모건에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제 9월 달에, 전쟁 전에 나온 뉴스니까 슈퍼 사이클에 도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전쟁 요소를 빼놓고라도 원유 같은 경우에는 상승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JP모건에서 9월 달에 에너지 슈퍼사이클로 브렌트 원유 150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이제 원유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코로나 때 잠깐 꺾였지만 그 이후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쪽도 공급의 불안정이 좀 있는데, 오펙 국가들이 계속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로 봐서는 올해 오펙 국가들이 감산 폭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뭐 증산까지는 아니고 감산을 조금이나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보면 오펙 국가들, 그리고 오펙 플러스 국가들, 러시아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재정 원유 손익분기점이 지금 원유로는 감당하기 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에서는 증산을 이어가기는 힘들다, 계속 감산 유지세를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보면은 이 재정 유가라고 하는 게 산유국에서 정부의 재정이 이제 적자가 되지 않는 이제 수준의 원유 가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유가 그 손익 분기점을 좀 보면 이게 지금 80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원래 원유만 캐는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싸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네옴시티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최근에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옴시티 쪽으로 몰리는 자금이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재정 원유 가격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증산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러시아의 손익분기점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전쟁 전에는 뭐 64달러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22년 12월에 EU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제가 60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을 할 때 러시아로부터 60달러 이상은 지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합의 당시에 원유 가격이 한 70달러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보다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었고, 지금보다는 현저히 낮은 가격이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재정유가 손익분기점이 한 전쟁 전에 64달러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114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유 가격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오펙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오펙 플러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증산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지금 뭐
그 러시아의 이제 원유 캡 60달러로 매긴 거에 대해서 뭐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지만 이게 8월 달에 이번 8월 달에 보니까 이게 그 원유 제재를 하는 게 직접적으로 뭐 이거 원유 사지 마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해상 보험을 가입을 못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달러 이상의 뭐 수입하는 건 괜찮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이제 그 선박이 해상보험을 가입 못하고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4월 달에 뭐 발견된 해상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이제 수출을 하는 이제 비율을 보면은 한 46%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높진 않은 수준인데 이게 8월 달에 보니까 해상보험을 가입 안 하고 몰래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는 곳이 한 73% 정도까지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조금 제재가 안 먹히고 있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3주 전이었었나요? 이제 러시아의 선박회사 두 군데에 그 경제 제재를 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원유가 하루에 한 4%뛴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갈등은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급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죠. 그래서 미국의 원유, 셰일가스 생산량이랑 시축이 가동수를 보면요. 보통 이제 베이커 휴즈에서 그 시축이 가동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거 주간 단위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후행적인 지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당연히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추세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축이 가동수는 결국 원유랑 가격에 굉장히 밀접해요. 왜냐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시추기를 더 가동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요번에 지금 원유 가격도 뭐 안정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원유 생산량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시추기 가동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빨리 고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미국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 셰일 기업들은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의 고배당주들을 찾다가 뭐 LP로 끝나는 굉장히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기도 하는데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보통 이제 셰일가스 기업들이 요런 이제 형태의 기업을 많이 상장을 시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처음에 다시 이제 새로운 유정을 팔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금이라든지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래서 그 유정에 대해서만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투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집된 투자자들이 이제 준 돈으로 이 새로운 유정을 파고 거기에 나온 이제 원유 판매에 대해서 고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세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뭐 배당소득세는 뭐 다 합쳐서 15.4% 그리고 이제 뭐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 이제 이익 난 거에 대해서 22% 정도 내는데 요거는 배당소득세가 15%가 아니라 확 넘어가 버려요. 요거는 이제 기업마다 다르긴 하는데 뭐 30%까지도 가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할 정도로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죠. 그러면서 셰일 기업들에 대해서 뭐 보조금 정책도 안 주고 어느 정도 제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셰일 기업들의 재투자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미 뚫려 있는 유정에서는 계속 셰일가스가 나오겠죠. 셰일 오일도 나오고. 근데 이게 고갈이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신규 유정을 파서 거기에서 새로운 유정을 이제 파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단적인 예로 미완결 유정을 볼 수 있는데 이 미완결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완성을 해가지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신규 유정으로 바로 이제 시추만 시작하면은 파낼 수 있는 그런 유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미완결 유정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크루드 오일 생산량, 미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생산량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미완결 유정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투자도 감소를 하고 있다. 즉, 이 얘기는
셰일 오일이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원유 대비해서 고갈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게 금방 고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유정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더 파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의 원유 생각하면 전략 비축유를 생각하실 텐데, 이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동의 이제 원유 석유 위기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비축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전략 비축유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원유가 120달러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비축유가 풀기만 하고 다시 이제 새로 사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유가 비싸다는 이유로 안 사들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양은 정말 전략 비축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위기 상황에 쓰는 거잖아요. 진짜 미국의 위기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미국 전역에서 쓸 수 있는 일수가 현재는 22일 정도만 가능한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1980년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략 비축유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계속 전략 비축유를 다시 사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 비축유를 살 때 결국에는 세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달인다고 하면은 이제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낮은데 지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10월 18일 정도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전략 비축유를 다시 사들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67에서 72달러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84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비축을 하기에는 멀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유 가격의 상승세는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에 관련돼 가지고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를 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는 2019년 초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하루에 36만 5천 배럴을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만드는 그 원유의 총 60% 정도를 미국에 수출을 했고, 미국의 수입량의 한 11% 정도를 담당을 했으니까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 때 부정 의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재선이 됐는데 이게 또 좌파 정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는 부정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걸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수입을 안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급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하루 20만 배럴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지금 일부 완화를 했기 때문에 풀로 가동이 가능하냐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요거는 전부 완화를 했을 경우에 20만 배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전부 해줄지는 이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완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고 하면 베네수엘라가 기존에 수출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채굴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화만 빨리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 20만 배럴 정도 추가 채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그 원유가 상승하는 이런 시기는 없었으면 좋겠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차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었을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이 정도에 대해서는 증시에서 지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를 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전쟁이 만약에 확전이 돼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이제 원유가 상승을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